차량골 시장통 끝자락, 낡은 간판 하나가 50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청남 우표방.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간판 위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다. 강여옥은 67이었다. 아버지 강태호가 남기고 간 이 작은 가게를 물려받은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다. 우표를 사러 오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다. 그래도 여옥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었다. 손님이 없어도 아버지가 남긴 이 공간을 비워두고 싶지 않았다. 그해 가을, 여옥은 가게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낡은 건물이 재개발 구역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였다. 50년간 쌓인 먼지와 물건을 하나씩 상자에 담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가장 안쪽 방, 아버지가 생전에 손도 대지 못하게 했던 나무 서랍장이 있었다. 여옥은 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아버지는 늘 말했다. 저 서랍은 손대지 마라. 이유는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었다. 낡은 자물쇠는 힘을 주자 쉽게 부서졌다. 서랍 안에는 빛바랜 우표첩 몇 권과 누렇게 변한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버지의 필체로 정리된 우편물 대장,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봉투 하나. 봉투는 오래된 마분지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겉면에는 흐릿한 잉크로 주소가 적혀 있었다. 차량골 아랫말, 김병철 귀하. 발신인 자리에는 더 흐린 글씨로 이름 하나가 남아 있었다. 김도연. 우표는 붙어 있었지만 소위는 찍히지 않았다. 봉투 옆면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배달 불능. 여옥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배달 불능이라는 도장이 찍힌 편지가 어째서 폐기되지 않고 아버지의 서랍 속에 50년을 잠들어 있었을까? 여옥은 낡은 우편물 대장을 넘겨보았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필체가 페이지마다 빼곡했다. 강태호는 20대 시절 이 지역 우체국의 집배원이었다. 전쟁이 끝난 직후 혼란스러운 시절에 우편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었다. 대장 한 귀퉁이에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다. 김도연 발신, 김병철 수신, 수취인 확인 불가로 반송 처리 예정이었으나 보류함. 날짜는 50년도 더 전이었다. 보류함이라는 세 글자가 여옥의 눈에 오래 머물렀다. 아버지는 왜 이 편지를 반송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을까? 규정대로라면 폐기하거나 돌려보냈어야 할 편지였다. 여옥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뒤집어 보았다. 봉인은 그대로였다. 50년 동안 누구도 열어보지 않은 편지였다. 손끝으로 종이의 결을 느끼며 여옥은 문득 이 편지 안에 담긴 사연이 결코 가볍지 않으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가게 밖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낙엽을 쓸고 지나갔다. 여옥은 봉투를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뜬 지 15년이 지났다. 이제 와서 그 이유를 물을 수는 없었다. 다만 여옥은 알 수 있었다. 이 편지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김병철이라는 이름의 수취인이 지금도 어딘가에 살아있을지, 김도연이라는 발신인은 무사히 살아 돌아왔을지, 여옥으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여옥은 우편물 대장을 다시 펼쳐 발신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김도연이라는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부대 표시가 남아 있었다.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전선에서 붙인 편지였다. 편지 봉투를 손에 쥔 채 여옥은 낡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창밖으로 저무는 햇살이 우표방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50년 전 어느 날, 이 작은 마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여옥의 오래된 궁금증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날 밤, 여옥은 편지를 열어보지 않았다. 대신 낡은 사진첩과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남긴 흔적 속에서 이 편지가 세상에 나오지 못했던 이유를 먼저 찾고 싶었다. 일기장 첫 페이지, 아버지의 젊은 시절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 김도연 씨의 편지를 받았다. 수취인을 찾아야 한다. 그 한 줄 밑으로 페이지는 비어 있었다. 이야기는 거기서 멈춰 있었다. 여옥은 나머지 페이지를 넘기며 아버지가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했던 사연을 좁기 시작했다. 여옥의 기억 속 아버지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새벽마다 자전거를 끌고 나가 하루 종일 마을과 마을 사이를 오가며 편지를 날랐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어린 여옥은 그런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랐다. 우체부라는 직업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지는 일인지 여옥은 아버지를 통해 어렴풋이 배웠다. 퇴근하면 아버지는 늘 낡은 가죽 가방을 서랍장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배달하지 못한 편지가 있는 날이면 아버지의 얼굴에는 유독 그늘이 짙었다. 어린 여옥은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가 그런 날엔 저녁을 유난히 오래 씹는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여옥이 우표방을 물려받았을 때 아버지는 이미 기력이 쇠한 노인이었다. 가게 안쪽 방에 손을 대지 말라던 당부만 남긴 채 아버지는 그 서랍 속 사연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열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여옥은 그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지만 굳이 캐묻지 않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예의라고 여기며 지금껏 지내왔다. 이제 그 서랍이 열리고 50년을 잠들어 있던 편지 한 통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여옥은 이 편지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아버지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지켜온 무언가가 이 얇은 봉투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분명했다. 여옥은 우편물 대장을 다시 넘기며 김도연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다른 기록이 있는지 살폈다. 몇 장을 더 넘기자 같은 필체로 적힌 짧은 메모 하나가 눈에 띄었다. 김병철 댁. 부재 중으로 방문 3차례. 이웃 말로는 낙향하여 소식 끊겼다 함. 수취인 김병철을 찾지 못해 편지를 전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어렴풋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 수취인을 못 찾았다면 규정대로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했다. 아버지는 왜 그러지 않고 이 편지를 50년 동안 서랍 깊숙이 감추어 두었을까? 여옥은 다시 봉투를 들여다보았다. 발신인 김도연이라는 이름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급이라는 한 글자가 적혀 있었다. 급히 붙인 편지라는 뜻이었다. 전선에서 그것도 다급하게 써내려간 편지였다는 것을 그 한 글자가 말해주고 있었다. 창밖 가로등에 불이 들어왔다. 여옥은 낡은 사진첩 속에서 아버지가 젊은 시절 우체국 동료들과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흐릿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다. 차량골 우체국 앞. 그해 겨울. 사진 속 청년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앳되고 진지했다. 여옥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이 중 누군가는 김도연이라는 청년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혹은 아버지가 끝내 찾지 못한 김병철이라는 이름의 사연도 이 마을 어딘가에 아직 흔적이 남아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그날 밤 여옥은 결심했다. 이 편지의 주인을 찾아보기로. 50년 전 세상에 닿지 못한 마음이 이대로 또다시 상자 속에 묻히게 둘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끝내 이루지 못한 일을 이제는 딸인 자신이 이어받아야 할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옥은 편지를 낡은 나무 상자에 다시 담아 조심스레 가슴에 품었다. 50년 동안 굳게 봉인된 채 침묵을 지켜온 종이 한 장이 이제 막 다시 세상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 밤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지만 여옥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온기 하나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가게 문을 닫으며 여옥은 오래된 간판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청남 우표방.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름이었다. 그 이름 아래서 시작된 이 작은 탐색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여옥은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50년을 기다린 편지에는 50년의 세월만큼이나 깊은 사연이 담겨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여옥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 낡은 라디오를 틀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듣던 라디오였다. 오래된 가요가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가운데 여옥은 편지 봉투를 앞에 두고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는 평생 이 작은 가게에서 우표를 팔며 살았다. 화려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삶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지켜온 신념이 있었다는 것을 여옥은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규정을 어기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그 조용한 다짐이었다. 여옥은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이야기 하나를 떠올렸다. 편지는 그냥 종이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실어 나르는 배와 같은 것이다. 그 배가 목적지에 닿지 못하면 그 마음도 영영길을 잃고 만다. 어린 여옥은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 낡은 봉투 하나를 품에 안은 채 여옥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여옥은 가게 문에 오늘은 쉽니다. 라는 종이를 붙여두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사령골에서 50년 넘게 산 노인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편지 봉투를 품에 넣은 채 여옥은 그곳에서 김병철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부터 물어볼 참이었다. 회관 마당에는 이른 시간부터 노인 몇이 나와 앉아 있었다. 여옥은 그중 가장 연배가 높아 보이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혹시 아랫말에 살던 김병철이라는 분을 아시는지요?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 기억을 더듬었다. 김병철이라. 아랫말이면 한약방 하던 그 집 아닌가. 옆에 있던 다른 노인이 거들었다. 맞아. 한약방. 성질 불같기로 소문났던 그 양반. 여옥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김병철이라는 이름의 실마리가 이렇게 쉽게 풀릴 줄은 몰랐다. 노인들의 기억은 조금씩 어긋나면서도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다. 김병철은 차령골 아랫말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 딸 하나뿐이었는데 아들은 전쟁통에 집을 나간 뒤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였다. 그 집 아들이 도연이던가. 참한 청년이었는데 아버지랑 크게 싸우고 나갔다는 소문이 있었지. 여옥은 도연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봉투 속 발신인의 이름과 겹쳐지는 것을 느꼈다. 짐작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할머니 한 분이 부채로 무릎을 톡톡 치며 옛 기억을 마저 꺼내놓았다. 그 집 아들이 참 잘생기고 착했어.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도 곧잘 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워낙 엄해서 아들이 마음에 드는 색시를 데려왔는데도 문전박대를 했다지 아마. 여옥은 색시라는 말에 귀를 세웠다. 편지 속에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쳤다. 이름이 뭐였더라? 연이었나? 옆 마을 방앗간 집딸이었을 거야. 도연이가 그 색시랑 혼인하겠다고 우겼다가 아버지랑 아주 대판 싸웠다는 소문이 파다했었지. 다른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다. 그러다 도연이가 집을 나가서 군대에 자원했다는 얘기가 돌았어. 그게 마지막이었지. 여옥은 조심스레 다음 질문을 이어갔다. 혹시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노인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중 한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들었어. 소식도 없이 몇 년을 기다리던 그 집 아버지가 나중에 전사통지서를 받고는 아주 폐인이 되다시피 했지. 전사통지서라는 말에 여옥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편지를 쓴 청년은 끝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마지막으로 붙인 편지는 아버지에게 닿지 못한 채 50년을 우표방 서랍 속에서 잠들어 있었다.
여옥은 김병철이라는 아버지가 그 뒤 어떻게 살았는지 물었다. 노인들은 저마다 다른 기억을 꺼내놓았다. 아들을 잃은 뒤로 김병철은 한약방 문을 닫다시피 했다는 이야기. 이따금 술에 취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마당을 서성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며칠 뒤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까지.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어. 수님이라고. 지금 살아있으면 80이 넘었을 텐데 어디 사는지는 모르겠구먼. 여옥은 그 이름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다. 김수님. 도연의 여동생이자 어쩌면 이 편지의 사연을 알고 있을 유일한 사람이었다. 또 다른 할머니가 나지막이 덧붙였다. 그 색시, 연희도 그 뒤로 시집을 안 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도연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예 마음을 접었다고 하더구먼.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옥의 머릿속에 세 개의 이름이 나란히 자리를 잡았다. 김병철, 김수님, 오연희. 이 편지 한 통에 얽힌 사람들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여옥은 그제야 온전히 실감했다. 노인들은 저마다 옛 기억을 하나씩 꺼내놓으며 그 시절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한 할아버지는 도연이 떠나던 날 아침 마을 어귀에서 마지막으로 그를 보았다고 했다. 등에 보침 하나만 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갯길을 넘어가더라는 것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안개가 짙었어. 그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여옥은 그 장면을 마음속으로 가만히 그려보았다. 50년 전 그 고갯길에서 한 청년이 품었을 마음이 어떠했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다. 회관에 나서기 전 여옥은 노인들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다. 혹시 강태호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꺼내는 여옥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노인 중 하나가 반색하며 대답했다. 태호, 그 우체부 양반 딸이었구먼. 그 양반 참 성실했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안 거르고 편지를 날랐으니까. 여옥은 그 말에 뭉클함을 느꼈다. 낯선 마을에서 아버지를 기억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이토록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다. 회관을 나서며 여옥은 오래된 지역 향후의 명부를 하나 얻어들었다. 혹시라도 김수님이라는 이름이 남아있을까 하는 기대에서였다. 명부는 낡고 빛바랜 종이 뭉치였지만 여옥에게는 그 어떤 자료보다 귀하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여옥은 그날 오후 내내 명부를 뒤졌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끝이 조심스러웠다. 한참을 뒤진 끝에 여옥은 명부 뒷장 이주자 명단에서 김수님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이주지는 이웃한 소읍이었다. 연락처는 없었지만 주소 하나가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여옥은 그날 밤 다시 편지 봉투를 꺼내 들었다. 50년 전 다급하게 써 내려간 이 한 장의 편지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닿아야 할 사람에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여옥은 편지를 두 손으로 감싸주며 나지막이 되뇌었다.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곧 전해드릴게요. 이튿날 새벽, 여옥은 낡은 지도를 펴놓고 소읍으로 가는 길을 확인했다. 버스로 2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였다. 몸은 이미 60을 훌쩍 넘겼지만 여옥의 발걸음에는 오랜만에 힘이 실려 있었다. 아버지가 50년 동안 미루어 온 배달을 이제는 자신이 마무리 지어야 할 차례였다. 여옥은 낡은 손가방에 편지와 물, 그리고 간단한 요기거리를 챙겨 넣었다. 집을 나서기 전 여옥은 가게 안쪽 방에 들러 아버지의 낡은 가죽 가방을 다시 한번 쓰다듬었다. 50년 전 이 가방을 메고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던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왜 이 편지 하나만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붙들고 있었을까? 여옥은 이제 그 답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아버지 역시 수취인을 끝내 찾지 못한 채 세월만 흘려보낸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차마 폐기하지도
완전히 포기하지도 못한 채 서랍 속에 묻어둔 것은 아니었을까. 버스에 올라탄 여옥은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을 들판을 바라보았다. 들판 너머로 낮게 깔린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여옥은 문득 50년 전 그 청년도 이 비슷한 풍경을 바라보며 고향을 떠났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편지 봉투를 품에 꼭 안은 채 여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버스가 고갯길을 오를 때마다 창밖 풍경이 조금씩 바뀌었다. 낮은 산자락과 누렇게 익은 논, 그리고 드문드문 서 있는 감나무들. 여옥은 이 길 어디쯤에서 도연이라는 청년이 마지막으로 고향을 돌아보았을지 가늠해 보았다. 2시간이 채 안 되는 그 여정 동안 여옥의 머릿속에서는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김수님이라는 이름이 자꾸만 되뇌어졌다. 그녀는 과연 오빠의 마지막 편지를, 그리고 50년 만에 그것을 들고 찾아온 낯선 방문객을 어떻게 맞아줄 것인가. 여옥은 가방 속에 넣어둔 편지를 다시 한번 손끝으로 확인했다. 봉투는 여전히 굳게 봉해진 채였다. 이 편지를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전할지, 아니면 먼저 내용을 확인해야 할지 여옥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 원칙만은 분명히 세워두었다. 이 편지의 첫 번째 독자는 50년 전 그 편지가 향하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설령 그 사람이 이미 세상에 없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전해야 한다고 여옥은 스스로 다짐하듯 되뇌었다. 버스 옆자리에 앉은 낯선 할머니가 여옥의 손에 들린 낡은 봉투를 힐끔거렸다. 그 편지, 무슨 사연이 있나 봐요. 여옥은 잠시 망설이다 짧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여옥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고, 그런 편지도 있구먼. 내 남편도 그 시절에 전쟁터에서 편지를 몇 번 보냈었는데 그중 하나는 끝내 못 받았어요. 지금도 그게 마음에 걸려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여옥은 그 순간 이 편지 한 통이 자신들만의 사연이 아니라 그 시절을 살아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읍에 도착한 여옥은 명부에 적힌 주소를 들고 골목을 헤맸다. 50년 전 주소가 지금도 유효할 리 없었지만 여옥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근처 이장을 찾아 사정을 설명했다. 다행히 이장은 김수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할머니, 지금 요양보호사 도움받으며 혼자 사셔. 자식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이장이 알려준 골목 끝 낮은 슬레이트 지붕집 앞에서 여옥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김수님을 만나기 전 이야기는 50년 전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차령골 아랫말 한약방집 아들 김도연은 23살이었다.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성실한 청년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새벽마다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저녁이면 아버지를 도와 약방을 지켰다. 마을 사람들은 도연을 두고 한약방 장례가 밝다며 입을 모았다. 같은 시기 이웃 마을 방앗간집 딸 오연이는 19이었다. 방앗간 앞을 지나던 도연이 우연히 연희를 마주친 것은 어느 봄날 저녁이었다. 쌀가마를 나르던 연희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순간 도연이 재빨리 팔을 잡아주었다. 그날의 짧은 순간이 두 사람 사이의 시작이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방앗간 마당에서 두 사람의 눈이 처음으로 오래 마주쳤다. 사령골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분지 마을이었다. 논밭과 과수원이 어우러진 이 마을에서 한약방집과 방앗간집은 마을 살림을 지탱하는 두 축과도 같았다. 사람들은 대대로 이웃하며 서로의 대소사를 함께 챙겼다. 그런 마을이었기에 도연과 연희 두 집안의 인연도 낯설지 않은 일이었다. 다만 신분과 살림의 격차가 두 사람의 앞날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연희의 아버지는 방앗간을 운영하며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었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부지런함으로 5 식구를 건사했다. 연희는 그 집의 맏딸로 어려서부터 동생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고운 심성과 부지런한 손끝으로 마을에서도 칭찬이 자자한 처녀였다. 그런 연희였기에 도연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뒤로 도연은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 방앗간 근처를 오갔다. 약초를 사러 왔다며 혹은 아버지 심부름이라며 매번 다른 이유를 대었지만 마을 사람 누구도 그 속을 모르지 않았다. 연희 역시 도연이 지나갈 시간이면 괜히 마당을 쓸며 밖을 서성였다. 두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서로를 향해 기울어 갔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도연은 연희에게 마음을 고백했다. 냇가 버드나무 아래서였다. 연희야, 나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연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무거운 약속이었다. 문제는 도연의 아버지 김병철이었다. 병철은 마을에서도 소문난 완고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한약방을 대대로 이어온 집안의 자존심이 대단했고 아들의 혼처만큼은 자신의 뜻대로 정하려 했다. 병철의 마음속에는 이미 정해둔 혼처가 있었다. 이웃 고을 지주 집안의 딸이었다. 병철에게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 젊은 시절 가세가 크게 기울었던 아픈 기억이 있었고 그 뒤로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까지 남모를 고생을 겪었다. 그런 세월을 지나온 병철에게 혼인이란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다. 집안과 집안이 서로 든든히 받쳐주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병철의 오랜 믿음이었다. 아들이 그 믿음을 거스르려 하자 병철의 완고함은 더욱 굳게 다져질 뿐이었다. 도연이 연희와의 혼인을 조심스레 꺼냈을 때 병철의 반응은 차가웠다. 방앗간집 딸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병철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도연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했지만 병철의 완고함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정 그 아이를 못 잊겠다면 이 집을 나가거라. 도연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물러나야 했다. 방문을 닫고 나서는 도연의 뒷모습을 병철은 애써 외면했다.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을 것이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그 밑바닥에 있었다. 하지만 병철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알지 못했다. 오히려 엄한 말로 아들의 마음을 시험하려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도연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였다. 아버지의 진심을 헤아리기에는 23살의 도연도 아직 어렸다. 도연과 연희는 몰래 만남을 이어갔다. 냇가에서 혹은 마을 어귀 당산나무 아래서 짧은 시간이나마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그때마다 두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언젠가 아버지의 마음이 풀리면 작은 집을 얻어 함께 살자는 소박한 꿈이었다. 연희는 도연이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속 깊이 새겼다. 여름밤이면 도연과 연희는 별빛 아래서 앞날을 그려보곤 했다. 혼인을 하면 어디에 살고 싶으냐. 도연이 묻자 연희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다. 저는 어디든 좋아요. 도연 씨만 곁에 있다면요. 그 소박한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세상 전부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 눈을 피해야 했지만 그 짧은 만남의 순간들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다. 냇가에서 다시 만난 어느 저녁, 연희는 도연에게 작은 손수건 하나를 건넸다. 밤새 술을 놓은 것이라 했다. 손수건 귀퉁이에는 서툰 솜씨로 작은 매화 한 송이가 새겨져 있었다. 이거 몸에 지니고 다니세요. 제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도연은 그 손수건을 소중히 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연희야,
아버지 마음이 풀릴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내가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 약속이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함께 나눈 다짐이 될 줄은 그때만 해도 알지 못했다. 가을이 되면서 마을에는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전쟁의 그림자가 조금씩 이 작은 마을에도 들이우고 있었다. 젊은 남자들이 하나둘 징집되어 떠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도연의 또래 청년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마을 어귀에는 매일같이 이별의 풍경이 이어졌다. 그런 와중에도 병철과 도연, 부자 사이의 갈등은 깊어만 갔다. 병철은 아들이 여전히 연희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크게 노하여 약방 문을 걸어 잠그기까지 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혼인을 허락할 수 없다. 병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문을 나섰다. 그날 밤 도연은 홀로 마당에 앉아 밤하늘을 오래 올려다보았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연희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23살 청년의 가슴 속에서 효심과 사랑 사이의 갈등이 무겁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 밤이 지나고 나면 도연의 삶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었다.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연은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나이가 들면서 부쩍 잦아진 기침이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도연의 마음 한편이 아려왔다. 아버지도 자신처럼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여린 구석이 있으리라는 것을 도연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부자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제대로 전하는 법을 알지 못한 채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병철은 여느 때처럼 약방 문을 열었다. 도연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아버지를 도와 약초를 손질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가 흘러갔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곧 터져 나올 폭풍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다. 약방 마당의 대추나무 그늘 아래서 병철은 종종 손자볼 날을 그려보곤 했다.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병철 역시 아들이 하루빨리 좋은 집안과 연을 맺어 대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 그것이 병철 나름의 사랑법이었다. 다만 그 사랑이 너무 완고한 방식으로 표현되면서 정작 아들의 진심은 헤아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도연 역시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짐작은 했지만 연희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다. 두 부자의 사랑은 같은 방향을 향하면서도 자꾸만 서로 다른 길로 어긋나고 있었다. 며칠 뒤 병철은 도연 몰래 연희 집을 찾아갔다. 방앗간 앞마당에 들어선 병철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연희의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면서도 정중히 병철을 맞았다. 병철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본론을 꺼냈다. 두 아이 혼사는 없던 일로 해주시게. 우리 집안 사정이 있어서 말일세. 방앗간 주인은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역시 딸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지만 상대 집안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처지였다. 그날 저녁, 연희는 아버지에게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손에 쥔 손수건 한 장을 도연에게 이미 건넨 뒤였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연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다. 19 처녀의 여린 가슴에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밀려들었다. 도연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아버지가 자신도 모르게 연희 집을 찾아갔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도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도연은 아버지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어찌 저와 상의도 없이 그 집에 가셨습니까? 병철은 대답 대신 헛기침만 뱉었다. 내 앞날을 위한 일이다.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는 연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반대하신다면 저 혼자라도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 말에 병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내가 감히 애비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 부자의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 병철은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치며 소리쳤다. 그럴 거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내 아들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병철의 진심이 아니었다. 자식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거친 말로 뒤바뀌어 나온 것뿐이었다. 그러나 도연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였다. 서운함과 배신감이 뒤엉킨 채 도연은 그날 밤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도연에게 유일한 가족은 아버지와 여동생 순임뿐이었다. 그런 아버지에게서 나가라는 말을 들은 도연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도연은 짐을 싸며 몇 번이고 손을 멈추었다. 방문 너머 아버지의 기척이 느껴질 때마다 지금이라도 나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볼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자존심이 그 발걸음을 붙들었다. 여동생 순임은 그날 밤 오빠의 방문 앞에서 몰래 울음을 삼켰다. 순임은 그때 16이었다. 오빠와 아버지 사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방문 틈으로 오빠의 뒷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오라버니 정말 떠나실 거예요. 순임의 물음에 도연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라. 아버지 화가 풀리시면 곧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도연 스스로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순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빠의 짐 꾸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린 마음에도 이 밤이 지나면 오빠가 정말로 떠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순임은 몰래 부엌으로 가 주먹밥 몇 덩이를 싸서 오빠의 보찜 속에 넣어두었다. 말은 못했지만 그것이 순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웅이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도연의 가출과 그 배경이 된 부자 간의 갈등이 조용히 회자되었다. 누군가는 병철의 완고함을 탓했고 누군가는 도연의 성급함을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두 부자는 서로에 대한 원망과 미안함을 가슴에 묻은 채 좀처럼 그 마음을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그것이 그 시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뚝뚝하고도 애틋한 화법이었다. 병철의 오랜 친구인 서당 훈장이 어느 날 약방을 찾아와 넌지시 말을 건넸다. 자네, 도연이한테 너무 모질게 한 거 아닌가. 젊은 사람 마음이란 게 억지로 꺾는다고 꺾이는 게 아닐세. 병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애꿎은 약초만 뒤적였다. 내가 언제 모질게 굴었다고 그러나. 다 그 아이를 위해서 한 소리일세. 훈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도 참, 그 마음을 왜 그 아이한테는 그렇게 말 못하는가. 병철은 그 말에 잠시 손을 멈추었지만 끝내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이튿날 새벽, 마을 어귀에 군 모집 벽보가 새로 붙었다는 소식이 돌았다. 전선의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젊은 남자들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도연은 그 벽보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집을 나온 자신이 갈 곳은 마땅치 않았다. 그리고 이참에 나라를 위해 나서는 것이 아버지에게도 자신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홧김에 시작된 결심이었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점차 하나의 각오가 굳어져 갔다. 도연이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소식은 곧 연희에게도 전해졌다. 순임이 몰래 방앗간을 찾아가 그 소식을 전한 것이었다. 연희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정말이야? 정말 입대하신다는 거야? 순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오라버니가 오늘 밤 냇가에서 언니를 기다린대요. 연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버선발로 뛰쳐나갔다. 떠나기 전날 밤,
도연은 몰래 연희를 찾아갔다. 냇가 버드나무 아래서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얼굴을 마주했다. 연희야, 나 입대하기로 했다. 연희는 두 눈이 커지며 도연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도연은 연희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는 아버지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겠느냐.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도연은 연희에게 받은 손수건을 다시 꺼내 보였다. 이거 항상 지니고 다니마. 이것이 너와 나를 이어주는 끈이라 생각하겠다. 연희는 도연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흐느꼈다. 무사히 돌아오세요. 꼭이요.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오래도록 놓지 못했다. 훗날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집을 나섰다. 여동생 순임만이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와 오빠를 배웅했다. 오라버니, 몸 조심하세요. 순임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미소 지었다. 아버지 잘 부탁한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야 한다. 그 말을 남기고 도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고갯길을 넘어갔다. 병철은 그날 아침 방문 안에서 아들이 떠나는 소리를 듣고도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차마 아들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는지 병철 스스로도 알지 못했다. 다만 아들의 발걸음 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뒤에야 병철은 방문을 열고 텅 빈 마당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후회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미 아들은 마을을 떠난 뒤였다. 순임은 오빠가 떠난 마당을 오래도록 서성였다. 16 소녀에게 그날의 이별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아프게 다가왔다. 순임은 아버지의 방문 앞에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건넸다. 아버지, 오라버니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병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방 안에서 낮은 한숨 소리만 새어나왔다. 순임은 그 침묵이 아버지의 후회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어린 나이에 그것을 어떻게 풀어드려야 할지는 알지 못했다. 그날 이후 한약방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무거워졌다. 병철은 예전보다 말수가 더 줄었고 밤이면 홀로 마당에 나와 담뱃대를 물고 먼 산을 바라보는 날이 잦아졌다. 순임은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겉으로는 냉정해 보여도 아버지 역시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순임은 알고 있었다. 다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아버지는 끝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다. 연희 역시 그날 이후로 방앗간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도연이 떠난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다. 연희는 매일 저녁 냇가 버드나무 아래를 찾아가 도연과의 약속을 되새겼다.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돌아오겠다던 그 말을 연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손에는 언제나 도연이 남기고 간 답례품 대신 남겨둔 낡은 옷고름 한 자락을 쥐고 있었다. 도연은 인근 도읍에서 훈련을 마치고 곧바로 전선으로 배치되었다. 훈련소에서 보낸 몇 주 동안 도연은 낯선 규율과 고된 훈련 속에서도 틈틈이 고향을 떠올렸다. 함께 입대한 동료 중에는 도연과 비슷한 사정으로 집을 나온 이들도 있었다. 밤이면 막사에 둘러앉아 저마다의 사연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낯선 지명의 부대, 낯선 얼굴의 전우들 사이에서 도연은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총성과 포성이 끊이지 않는 나날이었다. 밤이면 참호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도연은 고향의 밤하늘을 떠올렸다. 연희가 건네준 손수건은 늘 도연의 품속에 있었다. 매화 한 송이가 수놓인 그 작은 천 조각이 도연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부적이었다. 부대가 처음 도착한 곳은 이름도 낯선 산악지대였다. 며칠씩 이어지는 행군과 밤을 새우는 경계 근무로 도연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갔다. 그럼에도 도연은 틈만 나면 품속의 손수건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그 작은 천 조각을 손에 쥐고 있으면 고양이 냇가와 버드나무, 그리고 연희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전우들은 그런 도연을 보며 종종 놀리듯 물었다. 그 손수건이 뭐라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나. 도연은 그저 씩 웃으며 대답을 아꼈다.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의미는 도연의 가슴 속에 온전히 담겨 있었다. 전쟁터의 나날은 참혹했다. 함께 훈련받은 동료 중 몇몇은 이미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 도연 역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나날이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도연은 틈틈이 짧은 편지를 써서 고향으로 붙였다. 처음에는 여동생 수님에게, 그 다음에는 연희에게. 편지에는 언제나 무사히 잘 지내고 있다는 말과 반드시 살아 돌아가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 병철에게는 차마 편지를 쓸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나눈 말이 서로에게 상처를 준 말들 뿐이었기에 도연은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럼에도 밤마다 도연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방문 앞에서 헛기침하던 아버지,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서성이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떠나던 날 끝내 얼굴을 보이지 않던 아버지의 방문.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참호 속 얼어붙은 흙바닥에서 밤을 지새우며 도연은 몇 번이고 고향집 온돌방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손수 지어주시던 탕약 냄새, 수님이 부엌에서 제잘거리던 목소리, 그리고 연희와 함께 걷던 냇가의 봄바람까지 그 모든 기억이 도연에게는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었다. 전우 중 하나가 향수병에 시달리며 매일 밤 눈물을 훔칠 때도 도연은 손수건을 꼭 쥐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반드시 살아 돌아가겠다는 다짐만이 그 혹독한 겨울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면 도연은 손끝이 얼어붙는 와중에도 손수건을 품속 깊이 감추며 잠을 청했다. 해가 바뀌고 전선의 상황은 더욱 격렬해졌다. 도연이 속한 부대는 격전지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전우들 사이에서는 이번 전투가 유난히 위험할 것이라는 불안한 예감이 감돌았다. 도연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짐을 꾸리던 도연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그날 밤 도연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전투 명령이 떨어지기 직전 도연은 부대 막사 한쪽에서 잠시 짬을 얻었다. 동료들은 저마다 마지막일지 모를 편지를 쓰거나 가족 사진을 꺼내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도연 역시 품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동안 수도 없이 쓰려다 그만두었던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도연은 직감으로 알고 있었다. 야전 참호 한 구석, 촛불 하나에 의지해 도연은 종이를 펼쳤다. 손은 흙과 화약 냄새로 얼룩져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절실했다. 도연은 한 글자 한 글자,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눌러 적기 시작했다. 아버지, 불효자 도연입니다. 떠나던 날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나온 것이 이곳에 와서야 뼈저리게 후회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날 하신 말씀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아들을 향한 걱정을 그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너무 늦게 헤아렸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매일 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저를 업고 약초를 캐러 다니시던 모습, 밤늦도록 환자를 돌보시던 그 손길을 떠올립니다.
아버지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께 마지막까지 못난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연희에 대한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버지의 뜻을 먼저 여쭙고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길을 따르겠습니다. 순임아, 아버지를 잘 부탁한다. 오라비가 없는 동안 내가 아버지의 가장 큰 힘이 되어드려야 한다. 연희에게도 전해다오. 내가 반드시 돌아갈 것이니 부디 나를 기다리지 말고 부디 몸 건강히 지내라고. 만약 내가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나를 너무 오래 그리워하지는 말아다오. 편지 말미에 도연은 이렇게 적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을 살아생전 한 번도 입 밖에 내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계셔 주십시오. 아들 도연 올림. 도연은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떨리는 손으로 겉면에 아버지의 이름과 고향 집 주소를 적었다. 그날 밤 도연은 전우편에 편지를 부탁했다. 다음 날 후방으로 물자를 나르러 가는 전우가 우편 업무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거 꼭 좀 붙여주게. 도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품에 넣었다. 그것이 도연이 고향으로 붙인 마지막 편지였다. 편지를 건넨 뒤 도연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참호 벽에 등을 기댔다. 오랫동안 짓눌러온 응어리를 종이 위에 모두 쏟아낸 덕분이었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루었다. 꿈속에서 도연은 고향집 마당에 서 있었다.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곁에는 연희가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수님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오라버니를 불렀다. 꿈에서 깨어난 도연의 눈가에는 옅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꿈이 못다 이룬 소망이 될 줄은 그때의 도연은 알지 못했다. 이튿날 새벽, 도연이 속한 부대는 격전지를 향해 이동을 시작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산길이었다. 도연은 걸음을 옮기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전투만 무사히 넘기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앞에 큰 절을 올리고 연희 손을 다시 잡으리라. 그러나 그 소망은 도연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행군 대열 속에서 도연은 옆에 선 어린 전우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이제 갓 19이 된 그 전우는 두려움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겁먹지 마라.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간다. 도연의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산길을 따라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는 부대의 행렬을 이름 모를 산새 몇 마리가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날의 행군이 도연이 고향 땅을 밟았던 마지막 기억이 될 것을 예감한 이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부대의 발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안개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고향의 풍경이 또렷이 그려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굽은 등, 수님의 해맑은 웃음, 그리고 연희와 나눈 마지막 약속까지. 도연은 그 모든 기억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앞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전투는 사흘 밤낮으로 이어졌다. 도연이 속한 부대는 고지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포성이 그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도연은 몇 번이고 죽음의 문턱을 오갔다. 셋째 날 새벽, 부대는 마지막 돌격 명령을 받았다. 안개가 거치지 않은 능선을 따라 도연과 전우들은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것이 도연이 마지막으로 내디딘 걸음이 되었다. 한 달 뒤
차령골 아랫말 한약방에 낯선 군인 2명이 찾아왔다. 병철은 대문 앞에 선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미 무슨 소식인지 직감했다. 김도연 님의 부친 되십니까? 병철은 대답 대신 문설주를 붙잡고 몸을 가누었다. 군인의 다음 말은 병철의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전사, 나는 2글자만이 병철의 머릿속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군인들이 돌아간 뒤에도 병철은 한참을 그 자리에 붙박인 듯 서 있었다. 마당에 낙엽이 발치까지 굴러왔지만 병철은 그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전사통지서 한 장이 병철의 손에 쥐어졌다. 격전지에서 산화. 나는 짧은 문구와 함께 도연의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다. 병철은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오래도록 마당에 서 있었다. 수님이 밖으로 뛰쳐나와 아버지를 붙들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오라버니한테 무슨 일이에요? 병철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딸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어깨를 떨 뿐이었다. 수님은 그날의 충격을 평생 잊지 못했다. 오라버니가 떠나던 날 마을, 어기까지 배웅했던 기억, 몸조심하라는 마지막 인사가 이제는 다시는 들을 수 없는 목소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16 소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다. 수님은 그날 밤 오빠의 방에 들어가 홀로 남겨진 옷가지들을 끌어안고 오래도록 흐느꼈다. 방 안에는 아직 오빠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병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한약방 문은 굳게 닫힌 채 다시는 열리지 않았다. 병철은 매일 밤 마당에 나와 아들이 떠나던 그 고갯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술에 취한 날이면 나지막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 도연아, 도연아. 그 부름에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수님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며 매일 밤 소리 죽여 울었다. 연희 역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알아누웠다. 방앗간집 딸이 며칠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았다. 연희는 도연이 남기고 간 옷고름 한 자락을 가슴에 품은 채 매일 냇가 버드나무 아래를 찾았다. 도연과 마지막으로 나눈 약속을 되새기며 연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가 돌아오지 못했다면 자신이라도 그 자리를 지키겠노라고. 병철은 아들의 유해조차 수습하지 못했다. 격전지의 혼란 속에서 많은 전사자들의 유해가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시절이었다. 병철은 그저 아들의 이름이 적힌 통지서 한 장을 붙들고 아들이 돌아오지 못한 빈자리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했다. 마을 어귀 당산나무 아래 병철은 아들을 기리는 작은 봉분을 홀로 만들었다. 옷가지 몇 벌과 어린 시절 쓰던 붓한 자루를 묻은 이름뿐인 무덤이었다. 병철은 그 무덤 앞에 설 때마다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일어나지 못했다. 태호는 그 시절과 우체국에 들어와 성실히 일하던 젊은 집배원이었다. 전쟁통에 우편 체계가 어지러웠던 탓에 하루에도 몇 통씩 배달불능 도장이 찍힌 편지들이 쌓여갔다. 그 중에는 전사한 병사가 미처 붙이지 못한 유품이나 가족을 잃고 수치인 불명이 된 사연들이 적지 않았다. 태호는 그 편지들을 처리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종이 한 장 한 장에 누군가의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태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무렵 우체국에는 도연이 마지막으로 붙인 편지가 도착해 있었다. 하지만 이미 전사통지서가 먼저 전해진 뒤였다. 편지를 배달하던 젊은 집배원 강태호는 봉투, 겉면의 이름과 이미 마을에 파다하게 퍼진 소식 사이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아들을 잃고 실성한 사람처럼 지낸다는 김병철에게 이 편지를 그대로 전해도 되는 것인지 태호는 쉽게 판단할 수 없었다. 태호는 우선 한약방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러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이웃사람 말로는 병철이 며칠째 식음을 전폐한 채 방 안에 틀어박혀 있다고 했다. 태호는 차마 그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이런 상태의 아버지에게 아들의 마지막 편지를 전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며칠 뒤 다시 찾아갔을 때 병철은 이미 수님과 함께 짐을 꾸려 마을을 떠나려던 참이었다. 더 이상 이 마을에서 아들과의 추억이 서린 이 집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것이었다. 태호는 떠나는 병철 부녀를 붙잡고 편지를 전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급히 새 주소를 수소문했지만 병철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했다. 태호의 손에 편지는 그렇게 남겨졌다. 태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봉투 속에 담긴 편지를 몇 번이고 손에 쥐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규정을 지키자면 마땅히 반송 처리를 해야 했지만 태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편지를 쓴 청년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이 한 장의 종이를 채웠을지. 그 무게가 태호의 가슴을 짓눌렀다. 태호 역시 그 무렵과 톤이 나여 어린 딸 하나를 둔 아버지였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태호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태호는 어린 딸 여옥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이 편지 속 청년과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태호는 규정대로라면 그 편지를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했다. 그러나 태호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써 내려간 한 청년의 마지막 마음이 담긴 편지를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지게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태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태호는 편지를 우편물 대장에 보류로 기록해두고 훗날 반드시 수취인을 찾아 전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 다짐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이루기 어려운 일이 되어갔다. 병철과 수님은 그 뒤로 여러 마을을 떠돌며 살았다는 이야기만이 어렴풋이 전해졌다. 한약방을 정리한 돈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며 병철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여생을 보냈다. 수님의 기억 속 아버지는 그 뒤로 단 한 번도 활짝 웃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것이 50년 전, 이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일의 전말이었다. 병철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수님을 불러 앉히고 처음으로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다. 내가 그 아이한테 모질게 군 것을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것 같다. 그날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지만 않았어도 병철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다. 수님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것이 병철이 도연에 대해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 뒤로 며칠 지나지 않아 병철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들의 소식을 끝내 알지 못한 채였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태호는 우체국에서 정년을 맞을 때까지 이따금 그 편지가 담긴 서랍을 열어보곤 했다. 수취인을 찾기 위해 몇 차례 더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병철 부녀의 행방은 끝내 묘연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편지를 전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졌지만 태호는 끝내 그 편지를 폐기하지 못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이 편지를 전할 수 있으리라는 희미한 믿음을 가슴 한편에 품은 채였다. 그리고 그 믿음은 태호가 세상을 떠난 뒤 딸 여옥에게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태호는 노년에 이르러 몸이 편찮을 때도 종종 그 서랍이 있는 방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여옥은 그때마다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했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의 눈빛 속에 담긴 오랜 그리움 같은 것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 눈빛은 다하지 못한 배달에 대한 책임감이었다는 것을 여옥은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여옥은 낮은 슬레이트 지붕집 앞에 서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었다.
마당에는 국화 화분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여옥이 조심스레 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지팡이를 짚은 노파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흰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그 모습에서 여옥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누구신지요? 노파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또렷했다. 여옥은 순간 긴장한 나머지 목이 메었다. 50년을 건너온 이 편지의 마지막 여정이 바로 이 대문 앞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혹시 김수님 어르신 되십니까? 여옥의 물음에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수님입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여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다. 저는 차령골에서 우표방을 하는 강여옥이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가 예전에 그 마을 우체국에서 일하셨던 강태호라는 분이신데 어르신 오라버니 김도연님과 관련된 일로 찾아뵈었습니다. 도연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수님의 얼굴빛이 크게 흔들렸다. 지팡이를 쥔 손이 가늘게 떨렸다. 도연이, 우리 오라버니를 어떻게 아시는지요? 수님은 여옥을 마루로 이끌며 앉기를 권했다. 낯선 방문객이 가져온 소식이 오랫동안 가슴 한편에 묻어두었던 이름을 다시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수님의 눈빛에는 반가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다. 오빠에 대한 소식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수님에게는 감당해야 할 무게가 있었다. 여옥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조심스레 꺼내 보였다. 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라버니께서 전선에서 아버님께 붙이신 편지인데 배달되지 못한 채 저희 아버지 서랍 속에 50년 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수님은 봉투를 받아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여옥이 황급히 부축하여 마루에 앉혔다. 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어루만졌다. 50년 전 마을 어기까지 오라버니를 배웅했던 그 아침이 수님의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이게 오라버니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라고요?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다. 수님은 오빠가 떠난 뒤 이어진 세월을 천천히 되짚기 시작했다. 전사통지서를 받던 날 아버지의 무너지던 모습. 그날 이후 굳게 닫힌 한약방 문. 그리고 결국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소읍으로 이주해야 했던 사정까지. 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더는 살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어디를 봐도 오라버니 생각이 난다고요. 수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여옥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50년 전 자신의 아버지 태우가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맸던 수취인이 왜 끝내 발견되지 않았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여옥은 수님의 곁에 앉아 그동안 알아낸 사실들을 천천히 들려주었다. 아버지 강태호가 이 편지를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서랍에 간직해온 이야기. 50년이 지나서야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경위, 그리고 마을 노인들에게서 전해 들은 도연과 병철, 그리고 연희의 이야기까지지. 수님은 눈물을 훔치며 그 모든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수님의 기억 속에서 흐릿했던 오빠의 마지막 모습이 하나둘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수님은 이따금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여옥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였다. 저희 아버지도 오라버니를 그리워하다 돌아가셨어요. 수님이 나지막이 말을 이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셨지만 밤마다 마당에 나가 오라버니 이름을 부르시곤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오라버니가 자신을 원망하며 죽었을까봐 그것이 제일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어요. 여옥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버지와 아들, 서로를 향한 마음은 같았지만 끝내 그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세월만 흘러간 것이었다. 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마당의 국화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도연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이 나이일 텐데 자신이 그렇게 모질게만 굴지 않았어도 그 아이가 그렇게 급하게 집을 나가진 않았을 거라고요. 평생을 그 후회 속에서 사셨어요. 여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수님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슬픔뿐이었다. 수님은 봉투를 가슴에 품은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 편지 열어봐도 될까요? 여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편지의 첫 독자가 되실 자격이 있는 분은 이제 어르신뿐이십니다. 수님의 손끝이 봉투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50년 동안 굳게 봉인되어 있던 편지가 마침내 열릴 순간이었다. 그러나 수님은 봉투를 조심스레 다시 내려놓았다. 아니요. 이 편지는 아버지께 쓴 것이니 아버지 영전에서 열어보고 싶어요. 여옥은 그 마음을 이해했다. 수님에게는 이 편지를 여는 순간이 단순히 오빠의 마지막 말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아버지와 오빠 사이의 오랜 매듭을 풀어내는 일이기도 했다. 수님은 여옥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그 혹시 연이라는 이름도 들으셨는지요? 여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을 어른들께 들었습니다. 방앗간집 따님이셨다고. 수님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 사람 지금도 살아있어요. 저랑 가끔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오라버니가 돌아가신 뒤로 평생 혼자 사셨어요. 근처 요양원에 계세요. 수님은 연희와의 인연을 이어온 세월을 짧게 들려주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우연히 소식을 듣고 다시 연락이 닿은 뒤로 두 사람은 마치 자매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왔다고 했다. 처음엔 서로 어색했어요. 오라버니 일도 있고 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하게 오라버니를 함께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만나고 지내요. 여옥은 그 말을 들으며 슬픔이 때로는 사람과 사람을 더 깊이 이어주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여옥은 그 말에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을 느꼈다. 편지 속 사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수님은 여옥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 편지 저 혼자 간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연희 언니에게도 반드시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오라버니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마음의 또 다른 주인이니까요. 두 사람은 그날 오후 함께 아버지 병철의 묘소를 찾아가기로 했다. 수님이 이주해 온 뒤 마을 뒷산에 모신 작은 봉분이었다. 여옥과 수님은 나란히 산길을 오르며 50년 전 그 시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었다. 산길 너머로 저무는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발걸음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수님은 여옥에게 어린 시절 오라버니와의 추억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도연이 방앗간 근처를 서성이던 모습을 몰래 훔쳐보며 놀렸던 일, 오라버니가 산에서 캐온 다래를 몰래 나눠 먹던 일, 그리고 오라버니가 가장 아끼던 부탄자루를 자신에게 물려주겠다고 약속했던 일까지. 그 소소한 기억들 속에서 수님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오빠의 다정한 모습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 여옥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이 편지 한 통이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한 가족의 오랜 시간을 되살리는 열쇠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산모퉁이를 돌 때마다 수님의 발걸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했다. 지난 50년간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얹혀있던 무언가가 이 짧은 산행 동안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었다. 여옥은 그런 수님의 변화를 곁에서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편지 한 통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여옥에게도 새삼스러운 깨달음으로 다가왔다. 가을이 깊어가는 산길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수님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발을 옮겼다. 여옥은 혹시라도 수님이 넘어질까 옆에서 팔을 부축했다. 산 중턱에 이르자 소나무 몇 그루가 둘러선 아늑한 자리가 나타났다. 수님은 그 자리를 알아보고는 걸음을 재촉했다. 저기에요. 아버지가 저 소나무 아래 계세요. 병철의 묘소는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작은 봉분 앞에는 이끼 낀 상석 하나가 놓여 있었다. 수님은 오랜만에 찾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버지. 수님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라버니 편지가 왔어요. 50년 만에요. 수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아버지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오라버니 소식이 이렇게 늦게서야 도착했네요. 이제라도 아버지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여옥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손을 모은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수님의 굽은 등과 떨리는 어깨 위로 5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얹혀있는 듯했다. 여옥은 문득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인연인지 새삼 느꼈다. 낯선 소읍의 작은 봉분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아버지를 떠올리며 같은 마음으로 서 있었다. 수님은 봉투를 조심스레 상석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기 시작했다. 여옥은 수님의 곁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5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지켜낸 편지가 마침내 마땅히 닿아야 할 자리에서 열리는 순간이었다. 여옥은 그 광경을 눈에 담으며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아버지, 드디어 편지가 전해졌어요. 50년 동안 굳게 봉인되어 있던 종이가 마침내 세상의 빛을 다시 보는 순간이었다. 봉투를 여는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편지를 펼쳐 한 글자씩 소리 내어 읽어 내려갔다. 아버지, 불효자 도연입니다. 로 시작하는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수님의 목소리는 몇 번이고 끊어졌다. 오라버니가 아버지를 향해 쏟아낸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았던 사랑이 한 글자 한 글자에 절절히 배어 있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마지막 구절에 이르러서는 수님도 곁에서 지켜보던 여옥도 더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수님은 편지를 다 읽은 뒤에도 한참 동안 종이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바람이 불어와 편지 끝자락을 살짝 흔들었지만 수님은 그 종이를 더욱 꼭 붙잡았다. 오라버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수님이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또박또박 힘주어 쓰신 글씨를 보니까 꼭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옥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눈시울을 붉혔다. 아버지 들으셨어요? 수님이 무덤을 향해 물었다. 오라버니가 아버지를 원망한 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짊어지고 사셨던 그 죄책감.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돼요. 수님의 어깨가 들썩였다. 50년 동안 아버지의 가슴에 박혀있던 응어리가 그 순간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했다. 여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아버지 태호를 떠올렸다. 왜 그토록 오랜 세월 이 편지를 붙들고 있었는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태호 역시 이 편지 안에 담긴 사랑의 무게를 알아보았기에 차마 폐기하지 못한 채 서랍 속에 간직해온 것이었다.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지켜낸 그 마음이 50년의 세월을 건너 오늘 이렇게 결실을 맺고 있었다. 여옥의 눈앞에 50년 전 젊은 아버지가 이 편지를 손에 쥐고 고민하던 모습이 그려졌다. 규정과 인정 사이에서 갈등했을 아버지, 수취인을 찾아 몇 번이고 마을을 헤맸을 아버지, 그리고 끝내 찾지 못한 채 서랍 깊숙이 편지를 넣어두던 그 순간의 무거운 마음까지. 여옥은 문득
아버지가 평생 이 편지를 마음의 짐처럼 지고 살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 짐을 자신이 대신 내려놓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뭉클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수님은 한참을 더 무덤 앞에 앉아 아버지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식들은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낯선 이의 도움으로 오라버니의 마지막 마음을 전해받게 된 사연까지. 마치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대화를 이제야 나누는 듯한 모습이었다. 수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산속에 고요히 울려 퍼졌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할 무렵 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이제 됐어요. 아버지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수님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옅은 안도가 번져 있었다. 50년 만에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혀 있던 매듭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내려오는 길, 수님은 여옥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이 편지를 여기까지 가져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아버님께도 제가 대신 감사를 전하고 싶어요. 이 편지를 끝까지 지켜주신 그 마음, 저희 가족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어요. 여옥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요. 아버지가 끝내지 못한 일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산 아래 마을에 다다랐을 때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수님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노을을 바라보았다. 여옥 씨,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50년이나 지났는데도 오늘 이렇게 아버지 무덤 앞에서 오라버니 편지를 읽으니까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네요. 여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만큼 그 마음이 진심이었으니까요.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나 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노을 진길을 나란히 걸으며 오늘 하루의 무게를 천천히 갈무리했다. 산길을 내려오며 수님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여옥을 돌아보았다. 이제 연희 언니를 만나러 가야겠어요. 이 편지 언니도 꼭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오라버니가 마지막까지 잊지 않았던 사람이니까요. 여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함께 모시고 가겠습니다. 요양원이 여기서 먼가요? 수님은 낡은 수첩을 꺼내 주소를 확인했다. 차로 1시간쯤 걸릴 거예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는 게 좋겠어요. 그날 밤 수님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루었다. 50년 동안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다. 여옥 역시 낯선 방에서 잠을 청하며 내일 만나게 될 연이라는 사람을 떠올렸다. 50년을 홀로 한 사람만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그 마음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여옥은 쉽게 짐작할 수 없었다. 여옥은 잠들기 전 다시 한번 편지를 꺼내 들었다. 수님이 소리내어 읽던 그 구절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를 위해 도연이라는 청년은 목숨이 위태로운 전선의 참호 속에서 촛불 하나의 의지에 밤새 펜을 눌러야 했다. 여옥은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아버지 태호에게 자신은 과연 그런 마음을 제대로 전한 적이 있었던가. 여옥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다. 창밖으로 낯선 소읍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별빛 하나 없이 고요한 밤이었지만 여옥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차오르고 있었다. 내일이면 이 편지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될 것이었다. 50년을 기다려온 한 여인에게 그 마지막 마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이튿날 아침, 여옥과 수님은 일찍부터 채비를 서둘렀다. 요양원은 소읍에서 차로 1시간 남짓 떨어진 조용한 마을에 자리하고 있었다. 수님은 가는 내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다. 50년 만에 만나게 될 연희를 앞두고 그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은 듯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들판을 바라보며 여옥은 어제 수님에게서 들은 연희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방앗간집 맏딸로 태어나 곱게 자란 처녀가 어느 봄날 한 청년과 마주친 것을 계기로 평생을 그리움 속에 살게 되었다는 사연이었다. 여옥은 문득 자신이 지금 들고 가는 이 편지, 한 통이 한 사람의 평생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다만 그 마음이 결코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여옥은 조용히 바랐다. 요양원 마당에는 늦가을 국화가 곱게 피어 있었다. 수님은 안내를 받아 익숙한 걸음으로 복도를 따라 걸었다. 가끔 연락하고 지낸다는 말대로 수님에게는 낯설지 않은 길이었다. 방문 앞에 이르러 수님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복도를 걷는 동안 수님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여옥은 그런 수님의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보폭을 맞추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요양원 정원에는 몇몇 노인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다.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채 남은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여옥은 문득 이곳에서 살아온 연희의 시간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았다. 젊은 날의 사랑을 가슴에 묻은 채 홀로 늙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외로운 일이었을까. 방 안에는 백발의 노파가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나이는 80을 훌쩍 넘겼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고닫다. 수님이 어쩐 일이야. 연희는 반가운 얼굴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수님 뒤에 선 낯선 여옥을 발견하고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분은 누구셔? 수님은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언니,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연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오랜 세월 함께 온 수님의 목소리에서 예사롭지 않은 무게를 느낀 듯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수님은 잠시 여옥과 눈을 맞춘 뒤 다시 연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언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셔야 해요. 연희는 뜨개 바늘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이 편지는 오라버니가 전쟁터에서 쓰신 편지예요. 아버지께 보낸 것인데 배달되지 못한 채 50년 동안 묻혀 있었어요. 수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연희 손에서 뜨개 바늘이 툭 떨어졌다. 연희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연이가 쓴 편지라고?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옥은 봉투를 조심스레 연희의 손에 건넸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그 겉면을 어루만졌다. 50년 전 도연의 필체가 남아있는 그 종이 위로 연희의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다. 편지 안에 언니 이야기도 있어요. 수님이 조심스레 덧붙였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수님이 어제 읽어주었던 그 구절들을 연희는 자신의 눈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연희에 대한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구절에 이르러 연희는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바보 같은 사람. 연희는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흐느꼈다. 그렇게 떠나고서 여태 소식 한 번 없더니 이제야 이렇게. 연희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그 순간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다. 여옥은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연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연희는 도연이 떠난 뒤로 평생 혼인하지 않은 채 홀로 살아왔다고 했다. 부모님의 성화에도 마음을 열지 않았고 그저 냇가 버드나무 아래를 홀로 찾으며 도연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평생을 보냈다는 것이었다. 그이가 돌아오면 그때 혼인하기로 약속했으니까요. 그 약속을 저 혼자라도 지키고 싶었어요. 연희는 방앗간 일을 도우며 평생을 지냈고 나이가 들어서는 홀로 작은 텃밭을 일구며 살았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타까워하다가 나중에는 연희의 그 고집스러운 기다림을 존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다들 저더러 미련하다고 했어요. 오지도 않을 사람을 왜 그렇게 기다리냐고. 그런데 저는 그게 미련한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이 그렇게 생겨먹은 걸 어쩌겠어요. 연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미소 속에는 50년의 세월을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담함이 배어 있었다. 연희는 도연이 마지막으로 건넨 옷고름 자락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손수건 상자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오래전 자신이 도연에게 건넸던 손수건과 똑같은 무늬로 다시 수놓은 또 다른 손수건이 들어 있었다. 이이가 떠난 뒤로 그리울 때마다 하나씩 술을 놓았어요. 이제 20개가 넘네요. 여옥은 그 손수건들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50년의 그리움이 한 땀 한 땀 그 작은 천 조각들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손수건 하나하나에는 만든 날짜가 작게 수놓아져 있었는데 그 날짜들을 세어보니 거의 매년 한 개씩 정성스레 만들어 온 것이었다. 수님은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훔쳤다. 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라버니도 이제야 언니 마음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하늘에서라도 편히 쉬고 있을 거예요. 세 여인은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50년 전 한 청년이 남기고 간 사랑의 무게를 함께 나누었다. 연희는 눈물을 닦으며 문득 여옥에게 물었다. 여옥 씨는 결혼하셨어요? 여옥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도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가게 일이 바빠서라고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별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연희는 그 말을 듣고는 여옥의 손을 지그시 잡았다. 그럼 우리 비슷한 처지네요. 각자의 방식으로 평생을 지켜온 게 있는 사람들이니까. 세 여인은 서로 다른 사연을 지녔지만 그 순간만큼은 같은 마음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창밖으로 저무는 오후 햇살이 방 안가득 스며들었다. 연희는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그이가 저를 잊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연희의 얼굴에는 50년 만에 비로소 찾아온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세 여인은 그날 오후 늦도록 함께 시간을 보냈다. 연희는 손수건 상자를 열어 20개가 넘는 손수건을 하나씩 여옥과 수님에게 보여주었다. 계절마다 그리움이 사무칠 때마다 한 땀씩 술을 놓았다는 그 손수건들에는 매화와 국화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다. 이걸 누구에게 물려줘야 하나 늘 고민이었는데 이제 알겠어요. 도연 씨 가족에게 전해야겠어요. 연희는 그중 가장 오래된 손수건 하나를 조심스레 수님의 손에 쥐어주었다. 수님은 그 손수건을 받아들고 다시 눈시울을 붉혔다. 언니, 이제부터라도 저희랑 자주 만나요. 오라버니가 이어주신 인연이니까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50년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새 여인이 한 통의 편지를 계기로 새로운 가족처럼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여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문득 아버지 태호를 떠올렸다. 50년 전 태호가 이 편지를 붙들고 망설이던 그 순간이 오늘 이렇게 세 사람의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결실로 돌아온 것이었다.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편지를 지켜냈던 아버지의 선택이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되찾고 있었다. 요양원을 나서며 여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 여옥은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버지,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편지도 전했고 그 편지가 사람들의 마음도 다시 이어주었어요.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옥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여옥은 다시 촬영골로 돌아왔다. 청나무표방은 재개발로 곧 문을 닫을 예정이었지만 여옥은 마지막으로 가게 안쪽 방을 정리하며 아버지의 흔적을 하나씩 갈무리했다. 낡은 우편물 대장과 사진첩, 그리고 50년 동안 편지를 지켜온 그 서랍까지. 여옥은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상자에 담았다. 가게를 정리하는 동안 이웃 상인들이 하나둘 찾아와 아쉬움을 전했다. 여옥 씨, 이 가게 없어지면 우리도 참 서운할 것 같아요. 오랜 단골이었던 옆 가게 주인이 눈시울을 붉혔다. 여옥은 웃으며 그 인사를 받았다. 가게는 없어져도 여기서 있었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여옥의 그 말에는 50년 만에 마침내 결실을 맺은 편지 한 통에 대한 벅찬 마음이 담겨 있었다. 수님과 연희는 그 뒤로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다. 수님은 매달 한 번씩 연희가 있는 요양원을 찾았고 두 사람은 50년 전 이야기를 나누며 못다한 세월을 조금씩 채워나갔다. 연희는 여옥에게도 종종 안부를 물으며 손수 수놓은 작은 손수건 하나를 보내오기도 했다. 매화 한 송이가 새겨진 50년 전 그 문이 그대로였다. 여옥은 그 손수건을 우표방 계산대 옆에 고이 걸어두었다. 손님이 뜸한 오후, 여옥은 종종 그 손수건을 바라보며 아버지 태우를 떠올렸다. 규정을 지키는 것과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아버지는 결국 후자를 택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 선택 덕분에 세 사람의 마음이 다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만이 남았다. 마을에는 어느새 이 편지에 얽힌 사연이 조용히 퍼져나갔다. 우표방을 찾는 손님들 중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을 붉히는 이들도 있었다. 누군가는 자신도 부모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며 뒤늦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전해왔다. 여옥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50년 전 도연이 남긴 편지가 단순히 한 가족의 사연을 넘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역 신문사에서도 이 사연을 듣고 짧은 기사를 실었다. 기사에는 실명 대신 가명이 사용되었지만 그 내용을 읽은 많은 독자들이 잔잔한 감동을 받았다는 후기를 남겼다. 여옥은 그 기사를 오려 아버지의 우편물 대장 갈피에 조심스레 끼워 넣었다. 아버지가 지켜온 편지 한 통이 이렇게 세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여옥에게는 벅찬 감격으로 다가왔다. 가게 문을 정리하던 마지막 날, 여옥은 오래된 우편물 대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글을 남겼다. 아버지가 지켜온 편지, 50년 만에 무사히 전했습니다. 이제 이 대장의 소임도 다한 것 같습니다. 여옥은 그 페이지를 조심스레 덮으며 아버지에게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인사를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늦가을 오후, 여옥은 우표방 간판을 마지막으로 떼어냈다. 청나무표방이라는 낡은 글씨가 손끝에 닿는 순간 여옥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다. 이 작은 가게가 품고 있던 50년의 이야기가 이제 막 새로운 결말을 맞이하고 있었다. 여옥은 간판을 소중히 안고 가게 문을 나섰다. 훗날 여옥은 이 이야기를 마을 어른들에게 종종 들려주곤 했다. 전쟁이 앗아간 것은 한 청년의 목숨만이 아니었다. 그 청년이 미처 전하지 못한 사랑과 용서까지도 오랜 세월 함께 묻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의 손끝에서, 누군가의 발걸음에서 그 마음은 50년의 시간을 건너 마침내 닿아야 할 자리에 닿았다. 수님은 그해 겨울, 오랜만에 온 가족을 모아 작은 자리를 마련했다. 도연의 이름으로 마을 어귀에 작은 비석 하나를 세우는 자리였다. 비석에는 짧은 글귀가 새겨졌다. 이곳에서 태어나 사랑하고 떠나서도 잊지 않은 사람. 연희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그 자리에 참석했다. 50년 만에 다시 밟은 고향 땅에서 연희는 오래도록 그 비석 앞을 떠나지 못했다. 비석을 세우기까지 수님은 여러 날 마음을 졸였다. 처음에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는 자식들의 만류도 있었다. 하지만 수님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내 외삼촌이 그렇게 허망하게 잊혀서는 안 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마을의 이름을 남겨드려야 한다. 수님의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 마침내 자식들의 마음도 움직였다. 비석을 세우는 날, 온 가족이 함께 손을 보태어 자리를 마련했다. 제막식 날 아침,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다. 50년 전 그 시절을 기억하는 노인들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궁금해하는 젊은 사람들까지. 작은 비석 앞은 어느새 사람들로 북적였다. 흰 천에 덮여있던 비석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비석 제막식이 끝난 뒤 수님은 여옥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 모든 게 여옥 씨 덕분이에요. 여옥 씨가 아니었다면 오라버니의 마음은 영영 전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여옥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이건 제 아버지가 시작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저 마무리를 지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자리에 있던 마을 이장이 마이크를 잡고 짧은 인사말을 건넸다. 오늘 우리는 50년 전 이 마을을 떠난 한 청년을 다시 맞이합니다. 비록 몸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 마음만은 이렇게 고향에 돌아와 영원히 머물게 되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 노인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오래전 도연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 자리는 슬픔의 자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오랜 기다림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축복의 자리이기도 했다. 겨울바람이 마을 어귀를 스쳐 지나갔다. 도연의 비석 앞에 놓인 국화 몇 송이가 바람에 살랑였다. 50년 전 한 청년이 품었던 사랑과 후회, 그리고 용서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 이제는 이 작은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로 남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 그날 저녁, 수님과 연희와 여옥 세 사람은 마을 어귀 작은 식당에 모여 함께 저녁을 나누었다. 저마다 다른 사연으로 50년을 건너온 세 여인이었지만 그 자리에는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닌 따뜻한 웃음도 함께했다. 연희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고 수님은 그런 연희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여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50년 전 도연이 마지막 편지에 담았던 소망이 마침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꼈다. 여옥은 그 뒤로도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잊지 않았다. 새로 이사한 작은 집 거실에는 아버지의 낡은 가죽 가방과 우편물 대장, 그리고 연희가 보내준 손수건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여옥은 그 물건들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은 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50년의 세월을 건너 마침내 이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는 차령골의 오래된 바람처럼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이듬해 봄, 여옥은 수님과 연희를 다시 찾아갔다. 세 사람은 50년 전 도연과 연희가 처음 마주쳤다는 그 냇가를 함께 걸었다. 버드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새순을 틔우고 있었다. 연희는 나무 아래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오래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듯 눈을 감았다. 이 자리였어요. 그이가 제 손을 처음 잡아준 곳이. 연희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오히려 평온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봄바람에 실려온 버드나무 꽃가루가 세 사람의 머리 위로 하얗게 흩날렸다. 세 사람은 냇가에 나란히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님은 앞으로도 매년 이맘때 이곳에 모이자고 제안했다.
연희와 여옥 모두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50년 전 끊어질 뻔했던 인연이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봄바람이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며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서 마치 도연이 세 사람의 곁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50년의 기다림 끝에 도착한 편지 한 통이 이렇게 여러 사람의 삶을 다시 이어주고 있었다.